둘씩이나 발생하였다. 상의를 탈의한 채 뛰고 있는 북한군들. 이재훈은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군을 연기하기 위해 몸을 바짝 말렸다고 합니다. 애초에 북한에서는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입대 기준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 앞깃을 네가 정하니? 1990년대 초반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였으나 식량난으로 체격이 더욱 작아지자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죠. 반면 식량을 독점하는 고위층은 체격도 비대합니다. 연회장에서 술에 취해 임규남에게 엎혀나오는 고위층의 풍채는 그가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얼마나 고영양 식단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죠. 이러한 공산주의의 모순을 탈피하려는 주인공 규남은 위험한 DMZ를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짭니다. 남한으로 가실 거디요? 일반적으로 탈북 경로는 규남처럼 DMZ를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몰래 입국한 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DMZ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이곳을 넘어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 북한군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강하늘 씨죠. 영화 탈주 배우들에게 북한 말투를 가르친 그는 실제 북한인으로 2012년 DMZ를 넘어 남아있습니다. 태풍이 분날 철조망이 태풍에 의해 쓰러지자 이때다 싶어 몰래 철조망을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한에서 북시탈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는 탈주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죠. 참고로 탈주에서는 영화 도중 유랑민이 등장하여 규남의 탈주를 도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북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장면인데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 중 일부는 마을을 떠나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문명의 혜택도 누릴 수 없지만 당국의 감시와 간섭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북한을 탈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인 셈입니다. 리현상의 동성애. 같은 생각 말고 받아들여. 배우 구규환이 연기하는 리현상은 전형적인 북한의 금수저입니다. 이는 영화에서 리현상이 가지고 다니는 모든 소품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극중 다른 군인들은 핸드폰이 없거나 업무용 피처폰을 사용하는 데 반해 리현상은 무려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터치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차고 있는 시계의 브랜드도 롤렉스이죠. 리현상은 고위직 간부들이 잔뜩 모인 연회에서 술을 마시는데 실제로 이런 연회장에서 북한군들이 즐기는 고급 술은 하나로 약 122만원 정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차에서 꺼내 피우는 담배 또한 북한에서 자주 보이는 권련의 형태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은 피울 수 없고 북한의 고위층들에게 과시성 사치품으로 사용되는 전자담배죠. 리현상의 화려한 삶은 그의 아버지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그의 아버지는 보위부의 사단장으로 북한군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는 부서에서 장을 맡고 있었죠. 아버지 덕분에 리현상은 북한에서 최상위 계층만 만져볼 수 있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쉽게 갈 수 없는 유학까지 가게 되죠. 물론 북한에서는 유학생이라고 해서 자신이 유학 가는 나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쿠바, 러시아 중에서 선택해야 하죠. 극중 리현상이 유학했던 나라가 러시아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뭐든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체제의 벽에 좌절되는 리현상. 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었겠어? 그는 원래 꿈도 음악가였지만 군부 세력이 강한 북한에서 음악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군에 복귀해 체제의 억지로 순응하고 있죠. 연회장에서 리현상은 무아지경으로 현란하게 피아노 곡을 연주합니다. 탈주를 연출한 이종필 감독에 따르면 이 연주곡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연주곡의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예술가로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타협하지 못해 우울증을 앓으며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민하고 거침없이 폭발하는 곡이 탄생하죠. 리현상 역시 이 곡을 연주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억눌린 감정을 표출합니다. 피아노 외에도 그에게는 또 다른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유학 도중 만난 선우민이라는 남자였죠. 연애에서 제외한 선우민과 리현상은 진하게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둘은 전화통화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언급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들의 통화는 리현상이 러시아 유학 시절을 여전히 그리워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은 비록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함께했던 시간 속에 잠겨 같은 전자담배를 피우죠. 둘의 의미심장한 감정선에도 불구하고 리현상에게는 현재 아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는 연회장에서 아내가 임신해 함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선우민의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줘 둘 사이의 애틋함을 표현했죠.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도 억지로 결혼한 여성과 아이까지 만든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리현상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북한 내 엄격하고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북한 법에 동성애 금지 조항이 없지만 발각시 사회주의 생활 방식에 반하는 것으로 취급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 뉴스 혹은 신문 기사에서조차 동성연애는 더럽기 짝이 없다는 혐오가 담긴 문구로 표현되죠. 만약 동성끼리 애정 행각이 들통난 경우 징역형,
심하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남측 CCTV에 찍힌 북한군의 동성애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복장과 외관을 보면 젊은 군인들로 추정되죠. 둘은 인적이 드문 길에서 만나 아무도 없는 공터로 이동해 사랑을 나눴습니다. 살벌한 감시 속에서 오직 미래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사실 초기 대본에서 선우미는 리현상이 과거에 사랑했던 여성으로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관습적이고 임팩트가 없다고 느껴져 남성 캐릭터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송강이라는 압도적인 비주얼의 배우를 활용해 짧은 대사와 등장만으로 관객들이 다양한 상상을 하도록 만들었죠. 감독은 동성애 코드를 완전히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관객들이 원한다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서사를 쓸 자신이 있다며 리현상과 선우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탈북의 실체, 배우 이재훈이 연기한 임규남은 10년차 말년 중사입니다. 그가 10년차 군인인 것은 북한의 군복무 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원칙적으로 남녀 모두 17세에 입대해 여자 7년, 남자 10년 의무적으로 군생활을 해야 하죠. 반면 리현상은 북한 보위부에서 소자직을 맡고 있습니다. 임규남과 리현상의 상하관계는 과거에서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리현상의 아버지는 고위 간부였던 것과 달리 임규남의 아버지는 리현상 집에서 살을 몰던 운전수였죠. 실제로 북한은 말로는 평등을 지향하지만 사실은 출신 성분에 따라 계급과 계층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신 계급은 대대손손 가족에게 되물림되죠. 북한의 3개 계급 중 귀남은 동료계층에 해당합니다. 영화에 따르면 북한에서 동료계층 노동자의 아들이 제대 후 갈 곳은 탄광 혹은 농장뿐입니다. 공산주의 체계의 북한에서 귀남의 계층 이동은 불가능에 가깝죠. 실제로 두 사람이 탈주 미수자와 사건 담당자로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만난 장소도 귀남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자동차였습니다. 너 탈주했어? 서로의 계급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죠. 귀남은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 자신도 리현상의 차를 몰게 됩니다. 그러다 차 바닥에 알사탕이 떨어지는데 그때 현상은 알사탕을 주워 귀남의 입에 다시 넣어줍니다. 아 새끼 내가 그래서 네 뭐하는 거야? 귀남의 밑바닥 계급을 각인시키기 위한 무언의 압박인 셈이죠. 이뿐만 아니라 리현상이 임귀남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것도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과 등급이 세습되는 북한에서 아버지의 만년필은 벗어날 수 없는 계급을 상징하죠. 임귀남은 결국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리현상이 그를 끝없이 막아세우죠. 만약 북한에서 탈출하는 북한군을 막지 못하면 사형까지 이르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리현상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 그를 꼭 잡아야 하는 것이죠. 리현상이 임규남의 탈출을 막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종필 감독은 임규남의 탈출이 리현상의 열등감을 건드렸다고 설명합니다. 영화 속 리현상은 높은 권력을 지닌 사단장의 아들임에도 성적 자유, 피아노를 향한 열정을 쟁취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임규남과 달리 그는 잃을 것도 많고 용기도 없었기 때문이죠. 두 개의 억압된 욕망을 가진 리현상에게 자유를 찾아 떠나는 임규남은 질투와 대리만족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상은 임규남을 굳이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체제에 굴복했듯 규남도 굴복시켜야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임규남의 탈북을 막는 또 다른 인물은 김동혁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는 임규남과 함께 남쪽으로 가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군에게 들켜 지도를 뺏겨버리며 예상치 못한 빌런 역할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규남은 마지막까지 김동혁을 필사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하게 김동혁을 책임지는 임규남의 모습이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임규남에게 김동혁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남쪽을 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김동혁이 죽기 전 임규남에게 챙겨준 라디오를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죠. 임규남이 탈주를 실패할 뻔한 순간에 동혁이 준 라디오는 남쪽의 주파수를 잡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이용해 결국 탈북에 성공할 수 있게 되죠. 영화의 결말에서 규남은 남쪽에서 삶의 터전을 꾸린 동혁의 어머니와 누나를 만났습니다. 이는 그의 의지가 남쪽에 닿았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결말 해석. 영화의 시작과 끝에는 아문센이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아문센은 실존 인물로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가인데요. 임규남이 읽었던 동일한 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추측해보면 아문센이 남극으로 가는 여정을 담은 자서전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영화에서 비춘 것은 아문센이 온갖 역경과 고난에도 무사히 여정을 마무리한 것처럼 임규남 또한 그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결말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죠. 영화의 마지막에는 책과 관련해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 임규남에게 아문센이라는 꿈을 심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리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죽음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 라는 편지를 써 임규남에게 이 책을 선물했죠. 그 말대로 의미 있는 삶을 찾은 임규남은 리현상에게 책을 넘겨줍니다.
결말에서 이 책을 읽는 리현상의 표정을 볼 때 그 또한 책을 읽으며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탈주의 후속작이 있다면 리현상이 자신만의 자유를 찾는 여정을 그리게 될 것 같죠. 탈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사실 귀순병사에 초점을 맞춰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독은 한 해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청년이 유럽으로 미립국하기 위해 비행기 바퀴에 몸을 묶은 사건이었죠. 탈출을 위해 수천 미터 상공에서 바퀴에 묶여 영화의 추위와 산소 부족을 견뎌낸 청년을 보며 감독은 간절함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영화 탈주가 제작되었죠. 감독은 북한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보다는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험을 할 땐 다시 배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인류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아문센. 사실 그의 남극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얼음 위에서는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험가들은 매일 최악의 음식을 먹으며 여정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아문센은 일기에 음식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적었습니다. 그에게 맛없는 음식은 자신의 원대한 꿈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꿈을 위해 질주하는 아문센과 자유를 위해 남아하는 영화 탈주. 영화 탈주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문센의 삶에 대해서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미쳐버린 배, 저자 줄리언 생크턴.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